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17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법인세를 막 이렇게 열심히 쫓아오다 보니까 어느새 절반이 지났어요. 법인세 수업도. 너무 진짜 놀랍지 않나요? 좀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수업은 절반이 지났지? 뭐 이렇게 생각은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처음에 법인세를 딱 맞닥뜨렸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스스로 느껴지지 않으실까? 그런 좀 제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교재 157페이지부터 저랑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오늘은 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기부금, 접대비, 지급이자, 얘네들이 전부 이제 우리 그 손익계산서의 대표적인 비용 계정 과목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계정 과목들 말고는 웬만하면 법인세법에서도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특별한 기부금이라던가 접대비라던가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로 기부금이에요. 여러분, 기부금은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기부한다는 게 우리 회사의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에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영리법인이 사회적 무슨 책임 뭐 그런 거 말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원칙에 따르면 업무랑 상관없는 업무무관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 대원칙에 의하면 기부금은 싹 다 송금불산입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방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처럼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에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 법인이 기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다. 전액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도 기부금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157페이지 본래의 기부금 두 번째 줄 보면 원래 업무랑 관련이 없어요. 하지만 일정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또 나왔네. 의제가. 이놈의 의제는 그냥 아주 그냥 뭐예요? 기부금이 아닌데 기부금처럼 보겠다 이겁니다. 의제기부금 마찬가지예요. 본래의 기부금은 진짜 기부금으로 준 거고요. 얘는 기부금이 아닌데 기부금인 것처럼 취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 토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에 10억짜리, 시가 10억 하는 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있잖아요. 5억에 누군가한테 싸게 팔았어요. 싸게 이거 너무 없어 보이는데 저가 양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저가 양도. 우리 또 고급진 언어 좀 써줘야 되니까 저가로 양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10억짜리 토지를 아무 이유 없이, 요새 아파트값 많이 올랐잖아. 생각해봐.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아무 이유 없이 5억으로 누구한테 팔아.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뭘로 보겠다? 기부한 것처럼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아빠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아들한테 주는 건 기부는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증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배울 그런 것들은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대상자가 특수관계자가 없는 자여야 돼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한테 이유 없이 싸게 팔았을 때, 또는 10억짜리 토지를 막 15억에 사온 거야. 고가로 매입을 해온 거예요. 이것도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 저기 막 쓰러져가는 집 2억짜리인데 10억을 주고 사온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것도 기부로 보겠다 이겁니다. 이런 게 뭐다? 실제 기부한 건 아니지만 형태를 우리가 따져 보니까 너 약간 누구 공짜로 돈 좀 준 것 같다. 의제기부금으로 보겠다. 그런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냐?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정상가액이라 그러는데 7억부터 12억까지는 괜찮아요. 7억부터 12억까지 정상가액 범위 안에서는 괜찮고, 얘를 이제 벗어나게 이제 기부를 한 것처럼 취급되는 것들이 있다. 자, 157페이지 의제기부금. 특수관계 없는 게 포인트입니다. 특수관계 없어야 돼. 정당한 사유도 없어야 돼. 그냥 준 거야.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전부 다 의제기부금으로 보겠다. 자, 기부금의 종류 볼 건데, 여러분 여기 이제 참 개정이 있었어요, 올해. 근데 개정이 참 쓰잘데기 없는 개정이 있었어요. 살짝만 우리 지난 시간으로 돌아가 볼게요. 76페이지. 자, 여기 76페이지에서 제가 귀속자와 상관없이 반드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야 되는 경우 하면서 이렇게 수업을 나갈 때 그 가운데 박스를 살짝 넘어갔거든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갔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설명하려고. 여기 보면 보세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명칭. 2020년 말에 작년에 그러니까 법인세법 개정하면서 있잖아요. 법정기부금은 들어봐봐요.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2항 1호에 따른 기부금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야. 자,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 제3항 1호에 따른 기부금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이게 무슨 짓이야? 법정기부금 이름을 왜 이런 식으로 바꿨냐고. 그냥 놔두면 될 건데. 그러면 안에 있는 기부금 내용들이 좀 바뀌었나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바꾸지 않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당최 이런 용어 개정을 왜 했을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그 법정 지정이라는 이러한 그 뉘앙스를 주는 용어 자체를 좀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여러분들 법인세법 24조 2항 1호에 따른 기부금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서로 힘들어지잖아. 서로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냥 이 용어를 계속 쓰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냥 세법 교재에서 그냥 계속 쓸 것 같아요. 이걸 없앨 수가 없거든? 도대체 이거 용어를 왜 바꿨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아직도. 돌아오세요. 157페이지. 그래서 여전히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는 설명은 드릴 거지만 사실상 세법에서 용어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렇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저는 법정으로 설명합니다. 자, 법정기부금은 50%까지 한도로 인정을 해요. 우리가 소득금액의 50%까지만 너무 많이 해도 안 돼. 법정이 사실은 이제 한도 금액이 좀 크죠. 그렇지만 50%까지만 인정을 해주겠다. 또 이제 우리사주 조합 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30%까지 해주겠다. 지정기부금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10%까지 해주겠다. 그런 개념이고 얘들도 약간 조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정기부금이 아닌 것은 뭐 기부금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탁 따먹기 문제니까 바로 맞춰야 되니까 법정기부금 볼게요. 보면 느낌이 약간 국가기관에 한 거예요. 좀 제대로 된 국가기관 같은 데다가 한 겁니다.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2번 국방헌금, 국군장병, 그죠? 3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금, 이게 이제 수재의연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재의연금이에요. 이거 이제 불우이웃돕기하고 달라요. 이건 천재지변으로 의한 수재의연금이어야 돼. 그리고 사립학교, 기관, 교육기관 이런 데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거. 그리고 국립대학병원이어야 돼. 막 서울대병원 이런 거. 사립학교 운영병원 이런 데. 그리고 동그라미 6번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여기까지가 법정이에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느낌 잡으시고 넘어가 보세요. 우리사주 조합기부금은 자, 법인 주주 등이 우리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30%까지 인정을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요게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자체가 되게 우리 그 의미 있는 건 아닌데 느낌만 가지시면 우리가 직원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을 예를 들면 상여나 인센티브로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할 때 그 조합 우리사주 조합이 있어요. 그 조합에다가 우리 법인이 기부를 한 거야. 우리 회사 조합에다가 기부를 해서 그랬을 때 그거 기부금으로 인정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가볍게 읽어보세요. 보면은 우리 사주 조합에 지출하는 거는 기부금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사주 조합에 우리가 직접 출연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런 내용이 있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고 지정기부금 보세요. 지정기부금 10%고 내용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법인. 이게 뭐냐면 양로원, 고아원 이런 데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뭐 어린이집, 유치원. 또 동그라미 4번 종교단체, 교회, 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 의료법인 있고요. 동그라미 7번에 대한적십자사. 우리 적집 발음도 안 나오네. 적십자사에서 막 10,000원씩 내는 거 있죠. 그런 거 전부 다 뭐다? 지정기부금이다. 159페이지 넘어오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쩌고 되어 있는데 그 1번의 네 번째 줄에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이나 평생교육시설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아까는 뭐였어요? 학교에게 지출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 법정이고 개인에게 주는 건 지정이다.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뭐 이렇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옛날에 얼핏 한번 들어본 것 같아. 저랑 문제 풀 때. 그런 데서 발생한 수익 사업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한 거. 지정기부금이고요. 그리고 불우이웃돕기는 지정입니다. 근로복지기금 출연 지정이에요. 그 밖에 뭐 국제기구 뭐 이런 데 출연한 거 전부 다 지정이고 한 가지 여러분들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자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전부 다 기부금으로 봐서 한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비교해야 되는 게 비지정기부금하고는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자, 비지정기부금은 이 단체들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거예요. 말 그대로 지정되지 않은 임의 단체, 네 맘대로 주는 단체, 무슨 뭐 부녀회, 우리 대표님 무슨 동창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종친회 이런 거 전부 다 기부금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준 거는 100% 손금 불산입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은 할 거예요. 그런 애들은 주의하셔야 돼요. 바로 직부인 하시고 시부인 계산하셔야 돼요. 바로 부인하시고. 그런 게 무슨 뭐 향후회, 종친회, 동창회, 임의단체, 무슨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뭐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부금 명세서 작성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거. 기부금 명세서라는 법인세법 서식도 물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재경관리사에서 서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구경만 하시고 여기 있는 기부금을 우리가 좀 분류만 좀 해볼게요. 자, 고유목적 사업비 얘는 뭐예요? 이제 보면은 법정인지 지정인지 최소한 구분은 해야 돼. 고유목적 사업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정이라 그랬죠? 자, 수재의연금은 뭐라 그랬어요? 법정, 불우이웃돕기하고 구분을 해야 돼요. 국군장병이래. 국군장병 정도는 법정 해줘야지. 자, 회사 대표 종중 요딴 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비정기부금이다. 얘는 아닙니다. 바로 송금불산이 80만 원 해야 돼요. 다음에 국립대학 시설비 얘 뭘까요? 법정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요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는 게 동그라미 1, 2, 3, 4로 나온다. 너무 쉽네. 너무 쉽네. 161페이지. 자, 시부인 계산으로 들어갈 거고 시부인 계산으로 들어갈 건데 여러분 교재를 일단 161페이지를 먼저 보고 할게요. 자, 기부금의 한도는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나오는데 요 기부금 한도 부분도 요번에 개정 사항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부금 한도 구하는 문제가 자주 기출된다 그런 건 아니어서 그 개정 사항이 크게 의미는 없지만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 첫 시간에 했던 건데 우리가 법인세법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당기순이익에서 출발을 해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세무 조정을 해요. 이러고 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차가감 소득금액이라 그래요. 여기에다가 2월 결손금을 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땅 하고 나왔었죠. 이렇게 이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각사소득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부금을 계산을 하려면 여러분 얼핏 제가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세요? 기부금 한도 계산에 대한 세무조정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그림 그려주면서도 세무조정하고 별도로 기부금은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면서 표시해드렸었잖아요. 지금 그 이유를 밝혀드릴 건데 우리가 기부금을 한도를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차가감 소득 금액에다가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기부를 안 했으면 얼마였을까? 만약에 내가 기부를 안 했으면 얼마였을까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기부를 안 했으면 얼마였을까? 그래서 기부금을 일단 더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월 결손금을 빼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에 곱하기 50%가 법정 기부금 한도 금액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용어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차가감 소득 금액에서 기부금까지를 기준 소득 금액이라 그래요. 여기를 기준 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나? 시부인 그쵸? 보면 기준소득 금액에다가 2월 결손금을 뺐죠. 기준소득 금액에다가 2월 결손금을 빼고 그리고 50%, 30%, 20% 요거를 10% 요거를 적용을 하는 거라고 간단하게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요번에 이제 개정 사항이 뭐냐면 161페이지에 그 괄호 2번 한번 보세요. 2월 결손금을 그 있죠. 조그만하게 글씨 써져 있는 거. 자, 2월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 한도로 공제받는 법인의 경우 요거를 간단하게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인 경우에 2월 결손금 공제액은 기준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재될 요 2월 결손금을 기준소득 금액의 60%를 한도로 차감을 할 거예요. 요게 개정사항이에요. 요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발생한 2월 결손금을 싹 다 뺐거든요. 그러면 기부금 한도가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 2월 결손금을 100만 원을 싹 다 차감하는 것보다 기준소득의 뭐 한도가 예를 들어 60%다 그러면 마이너스 60을 빼는 게 한도는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 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60 하는 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부금 한도를 조금 늘려주려는 좀 합리적인 개정 사항이긴 한데 굉장히 디테일하고 지엽적인 부분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 문제가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기억을 좀 하자. 그런 거예요. 자, 됐고 그 당구장 표시 보세요. 요게 또 중요하다. 법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아닌 어디?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기재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계산한 기부금의 한도는 다시 여기 위로 올리면 안 돼요. 자, 세무조정 사항을 기재하는 서식이 뭐였어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였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 중요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에는 기부금 한도 시부인에 대한 걸 기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으로 나와 있는 이 숫자로 한도를 계산할 거기 때문에 계산한 한도를 여기다가 갖다 올리면 얘가 또 바뀌어.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 시부인 계사 구조 보면 법정 기부금은 여기 이 상태에서 50%를 바로 빼는 거고 우리 사주 조합 기부금은 법정을 빼고 거기다가 이제 30%가 가는 거예요. 지정 기부금은 2월 결손가까지 뺀 거에서 법정, 우리 사주 빼고 10%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지정은 무조건 송금불산입으로 간다. 됐습니다. 162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볼게요. 자, 요거였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3일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계산하시오.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하는 법인이다. 이런 단서가 있으면 내가 기준소득 금액에서 차감하는 2월 결손금도 기준소득 금액의 60%를 차감해야 된다. 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일단은 기부금 어떻게 나갔나 볼게요. 당기순이익은 500만 원이네요. 여기다가 적어놓을게요. 500만 원. 그리고 입금산입, 송금불산입은 더하고 그리고 빼고 370만 원 빼고 이렇게 하면 차가감이 나오죠. 자, 기부금 지급 내용. 일단 국방헌금은 법정, 신용협동조합 기부금 이런 거 그럴싸해 보이죠. 근데 이런 협동조합 이런 것들은 싹 다 비지정이에요. 비지정.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 손금불산입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손금불산입을 바로 해주는 거예요. 요렇게 비지정 기부금은 여러분 기부금 한도 시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 같이 들어가야 돼. 여기에 플러스 50으로 입금 송금불산입 가산하는 세무조정에 같이 여기에다가 반영이 들어가야 된다고. 세무조정에서. 됐죠? 자, 사내 근로복지 기금 출연금 이건 뭐였어요? 지정이죠.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전부 다 지정입니다. 요렇게는 이제 지정 이렇게 되면 되겠네. 3일의 세무상 2월 결손금은 300이면 정기에 발생한 금액이다. 자, 됐어요. 그럼 차가감 소득을 일단 구해볼게요. 500에 더하기 150에 빼기 370에 그러면 280이 나와요. 일단 차가감 280이 나왔습니다. 280이 나왔고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기부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기부금을 더합니다. 150, 80, 100 330인가요? 150, 80, 100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으면은 이제 못한다 이런 거죠. 자, 330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기준소득인데 그쵸? 기준소득인데 여기에서 2월 결손금을 300만 원을 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한도가 있죠. 300을 다 뺄 거냐 말 거냐는 기준소득 금액의 60%가 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280에서 330을 더하면 280에서 330을 더하면 610인데 여기에 60% 해볼까요? 366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300만 원이 한도에 못 미치죠. 그래서 전액을 빼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요 기준소득 금액의 60% 한도로 2월 결손금을 뺄 거냐를 계산을 해본 겁니다. 지금. 됐죠? 요렇게 하고 나면 자, 요렇게 하고 나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280에 어떻게 했죠? 330에 빼기 300 이렇게 하면 310만 원이 나와요. 310만 원. 자, 법정 한도 갑니다. 첫 번째 법정 한도. 법정 한도. 여기에 50%입니다. 얼마다? 곱하기 0.5 155만 원이다. 자, 법정 손익계산서에 법정 얼마 들어갔어요? 150만 원이네. 한도 내 금액이죠. 그럼 얘는 부인할 거 있다 없다? 없다. 자, 지정 한도 들어갑니다. 지정 한도는 310만 원에서 일단 150만 원을 빼요. 법정은 이미 반영했으니까 빼야 돼. 그러면은 310만 원에서 150을 빼. 그럼 얼마일까요? 160만 원이죠. 160만 원에다가 몇 프로다? 10%다. 그러면 얼마다? 16만 원이다. 요게 이제 한도죠. 한도.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지정을 얼마 했다? 얼마 했다? 지정이 80에 100. 그럼 180 했네.
180 했네. 근데 한도는 얼마예요? 16만 원이죠. 그러면은 180만 원에 16만 원을 빼요. 그러면 164만 원이 손금, 불산입, 한도 초과가 되는 거예요. 164만 원. 요렇게 한도 초과, 기타 사회 유출 요렇게 가는 거다. 근데 얘는 소득 금액 조정 합계표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 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찬찬히 요렇게 이제 보시면 어렵지는 않을 거다. 계산 문제가 나오나요?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단정 지을 수 없는데 기부금을 선택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제 생각에 요번에 개정된 거 요거 2월 결손금에 대해서 기준소득금이 60% 한도로 한다. 그런 거 이제 말 문제로 나오는 거 주의를 하시면 요건 이제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는 만큼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6페이지 현물기부금 갈게요. 만약에 기부를 했는데 내가 돈이 아니라 물건으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얘를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법정기부금이거나 특수관계가 아닌 자에게 한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가요. 기부금은 가액을 좀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특수관계인에게 한 지정기부금이라던가 비지정기부금 뭘로 한다? 시가하고 장부가액 중에 큰 걸로 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기부금 가액을 높이 평가해가지고 부인액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안 좋은 거죠. 자, 기부금 기속 시기는 현금주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야 기부할게 하고 기말에 기부금하고 미지급 기부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놨어요. 이거는 기부금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시부인 대상은 아니다. 세법상 기부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금주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를 해야 돼요. 왜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를 해야 될까요? 미지급 기부금 부채로 달려 있으니까 그렇죠. 부채가 변동됐잖아요. 그래서 유보로 가는 겁니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의 2월 공제 볼게요. 얘도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한도 초과를 했어요. 이렇게 164만 원. 아유, 내가 근데 기부와 좋은데 쓴다고 내가 기부를 한 건데 이거를 한도 초과를 시켜주냐? 그러면 요거를 내년으로 2월 시켜줘요. 그래서 내년에 혹시 너네가 한도가 좀 남았니? 그럼 이제 내년 2월 된 거 공제를 먼저 해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2월 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합니다. 우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기부금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2월 해서 넘어온 거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는 단기에 발생한 거에서 나머지를 채워 넣겠다. 그런 내용이고 10년까지 됩니다. 10년. 자, 예제 167페이지 예제까지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기초로 6기 사업연도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송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부금이 얼마인가 계산하시오. 법정은 500원. 법정의 한도액은 1200. 이거 지금 한도를 내줬네요. 그렇죠?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단기에 법정 기부금 지출한 거 요거 이제 손익계산서에 지출했다는 얘기고요. 단기에 법정 기부금 한도액은 1200원이에요. 그럼 이제 요 안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전년도부터 넘어온 한도 초과액이 있네. 한도 초과액이. 자, 2월 된 거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그래서 넘어온 800원에 대해서 2월 된 걸 800원을 먼저 손금 산입을 해줘요. 넘어온 거 2월에 대해서. 그럼 이제 얼마가 남았어요? 400원이 남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단기 거를 400원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러면 400원에서 넘는 게 얼마가 있어요? 손금 불산입으로 한도가 100원이 넘치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넘어온 거에 대해서 송금 산입 800은 인정을 해주고 단기에는 400만 인정되니까 100원은 다시 넘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내년에 2월 받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자, 됐고요. 끝났네요. 기부금 영수증 그것도 참고로 보시고 연습 문제 볼게요. 기부금 연습 문제. 자, 이렇게 이제 짜잔짜잔한 거 오늘 기부금 접대비 이자 비용 그렇게 하니까 짧게 연습 문제까지 보고 쿡쿡쿡 가겠습니다. 1번. 기부금 중에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이런 거 금방 찾아야 돼요.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를 지출하는 거 지정. 평생교육시설의 장애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 연구비 또는 장학금 이거 지정이고요. 사립학교 시설비를 지출한 거 학교, 병원 이런 데 직접 주는 거 전부 다 법정입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전부 다 지정이에요. 그래서 3번입니다. 법정이 다르죠. 2번. 3일의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다른 법인으로부터 특수관계인이 아닌 7억 원의 회사의 건물을 매각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10억짜리인데 7억으로 매각하래. 그럼 얘는 이제 저가로 팔긴 팔았죠. 근데 10억짜리인데 7억 원에 팔면 얘를 기부금으로 의지할 수 있을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정상 가격으로 본다 그랬죠. 그 정도는 이제 내고 수준으로 보는 거죠. 그럼 내가 7억으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세무조정이 없죠, 지금. 있을 리가 없죠. 이거 기부금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특수관계도 아닌데? 그쵸? 속으면 안 돼요. 3번. 용산의 연도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세무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년도와 21년도의 세무조정으로 오른 것은 일단 20년도 볼게요. 20년도에 지정기부금 지출액, 손익계산서에 지출한 거 1,600. 근데 텍스상 한도는 600이에요. 그럼 이때 뭐가 발생할까요? 손금, 불산입 얼마야? 한도 600, 1,000. 이렇게 이제 기타 사회유도 한도가 초과된 거야. 한도 초과가. 기타 사회 유출은 맞고요. 요게 이제 한도 초과입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 2021년에 갔더니 3,000을 지출했고 한도는 3,700이면 지금 700만큼 남았죠. 응? 700만큼 남은 게 아니라 한도 3,700 중에서 첫 번째는 넘어온 걸로 까야죠. 2월 된 거 송금 산입해서 1,000만 원을 일단 먼저 까야지. 얘부터. 작년 거.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가지고 남은 게 얼마예요? 2,700이죠. 남은 거 갖고 단기에 2,700을 인정을 받고요. 초과된 게 얼마예요? 그러면은 3,000에서 300만큼을 송금불산입해서 기타 사회 유출해서 한도 초과로 넘겨야 돼 또. 한도 초과 넘겨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작년에 개정된 거거든요. 그런 다음부터 이게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져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시는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넘어온 거 먼저 까고 남아있는 한도로 시부인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맞나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어떻게 되나?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020년에는 일단 이렇게 하고 2021년에는 한도 초과 300만 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한도 초과 2월 된 거 송금 산입을 1,000만 원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1번입니다. 자, 요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음 4번. 다음 자료에 의할 경우 3일의 단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기재된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얼마인가? 한도 초과액을 한번 뭐 계산을 해볼까요? 이것도 뭐 잔뜩 나와 있네. 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단기 순이익이 일단 500입니다. 단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500입니다. 입금 산입, 송금 불산입. 입금 산입 100만 원 더 하시고요. 자, 송금 산입 빼시고요. 350만 원. 자, 요것도 지금 새로 나온 문제인데 요렇게 한도 계산까지도 어떻게 너네한테 시킬 수 있다. 약간 요렇게 경고로 던져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 교재에 있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교재에 있는 걸로 진짜 다 나와요. 이제 요거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진짜. 응? 아시겠죠? 연습 문제로 충분히 하시기를 바래요. 기부금 지출한 거 볼게요. 국립대학교 병원 연구비 법.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거 이거 뭐예요? 지. 고유목적 사업비 이런 건 지. 자, 동창회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된다. 송금불산이 바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송금불산이 50만 원 하면서 어디도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도 계산을 같이 해줘야지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제 차가감 소득이 계산이 되나요? 그래서 차가감 소득이 500에 600에 650에 빼기 350에 300만 원이네. 너무 300만 원을 이렇게 계산을 했네요. 자, 차가감 소득 됐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뭐 한다 그랬어? 만약에 내가 기부를 안 했다면 180만 원이 더해졌겠지. 그래서 기부금 180만 원을 또 더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기부를 안 했다면 요게 뭐다? 기준소득이라 그랬어요. 얘가 기준소득이다. 얘가 이런 다음에 사실은 2월 결손금이 70만 원이거든요. 전기에 발생한 금액이고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한도로 2월 결손금 공제받는 법인이라 그랬죠. 2월 결손금을 70만 원을 뺄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준소득의 60%를 한도로 2월 결손금을 차감한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시면 2월 결손금을 60% 한도로 공제하는 법인은 기준소득 금액의 60%로 2월 결손금을 공제한다예요. 그러면 100%로 공제하는 애는 그냥 쌍그리 다 빼주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이거 좀 지엽적이지만 그리고 만약에 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계산이 틀어지진 않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서 빼서 계산하면 얘가 480에 70이니까 41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를 뭐를 구하라 그랬지?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구하라 그랬지.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법정부터 들어갑니다. 자, 법정 50% 한도 410만 원 곱하기 50% 2050
법정이 얼마였어요? 손익계산서에? 법정이 80이죠. 한도 내네. 한도 내. 그래서 법정에서는 한도 초과액 없고요. 법정을 뺄 거죠. 법정을 뺀 다음에 이제 10%로 하는 거예요. 지정의 한도는. 그러면 410만 원에서 80만 원 빼고 곱하기 10% 하면 얼마일까요? 33만 원이 나와요. 자, 지정기부금 100만 원을 냈는데 손익계산서에서 한도가 얼마다? 33만 원이다. 그럼 요 차액은 67만 원이다. 그래서 67만 원을 한도 초과로 송금불산입을 한다. 자, 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였지만 흐름을 잘 따라서 쫓아오실 수가 있었다. 자, 5번. 다음의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현물로 기부할 경우에 기부 대상을 불문하고 시가로 평가한다. 너무 1번부터 이렇게 답이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뭐라 그랬어요? 법정하고 특수가 아닌 지정은 장부가로 하고요. 특수인 지정과 비지정은 장부하고 시가 중에 큰 걸로 한다 그랬죠. 그죠? 요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은 뭘로 한다? 의제기부금 맞고, 기부금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재산적 증여가액을 만다. 맞죠? 법인세법과 조특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조특법이 여기서 왜 나오냐면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이 조특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에는 법정하고 지정이 있는 거고 여기는 우리 사주 조합기부금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월하여 송금에 산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일정 기간이 얼마일까요? 10년. 맞습니다. 6번까지. 6번. 3일은 지방자치단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 1억 원인 토지를 5천만 원에 양도하였고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거래와 관련된 세무상 처리를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일단은 지방자치단체하고 특수관계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자체하고 특수관계가 있으려면 도대체 무슨 관계여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렇죠? 없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지방자치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없어요. 어쨌든 정당한 사유 없이 1억 원을 5천만 원에 양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분 손실로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이런 거를 원치 않죠. 왜? 일단은 1억 원의 정상가액은 7천만 원하고 1억 3천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7천만 원하고 정상가액 범위인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2천에 대해서는 뭘로 봐야 돼요? 기부금으로 봐야 돼요. 기부금으로 봐서 시부인으로 시부인 계산을 해야 됩니다. 기부금 시부인 계산을.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개정 과목합니다. 접대비예요. 자, 기부금하고 접대비를 비교하는 문제는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173페이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부금은 업무랑 관계가 없다 그랬죠. 업무랑 관련이 없는 비용인데 그냥 지출한 거예요. 근데 접대비는 너무나 업무랑 관련 있는 비용이에요. 사실 우리 회사 영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지출된 금액이지만 사회적으로 좀 너무 불필요한 지출이 많아진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된 접대비는 싹 다 부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접대비, 송금, 불산입니다. 자, 접대비의 개념, 읽으면 뭐 어려울 거 없고, 세법상 접대비로 보는 금액, 개정 과목을 무엇으로 썼든지 상관없이 실질이 접대성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시부인 계산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볼게요. 직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입니다. 직원들이 조직한 조합이라는 게 무슨 근로복지를 위해서 한다던가 뭐 노조 뭐 이런 거 있들잖아요. 그러니까 노조 이런 게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만든 노조들이 법인이었다. 거기에 지출하는 복리비는 전부 다 접대비예요. 접대비. 직원이라 그래갖고 복리가 아니에요. 접대비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매출 채권을 포기한 금액. 여러분, 내가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걸 포기했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거를 그 상대방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이건 좀 신기하죠? 그래서 약정에 의해서 내가 채권을 받지 않기로 포기하면 접대비로 본다. 이거 기억 잘 하시고요.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우리가 접대비 관련해서는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죠. 그때의 매입세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때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은 접대비로 보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야. 접대비에 딸려있는 부가가치세 대급금은 전부 다 접대비로 보는 거죠. 이게 불공제 애들은 다 그렇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접대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이건 뭐냐면 우리 그 간주 공급에서 사업상 증여 기억나세요? 그럼 사업상 증여에서 부가세를 또 냈었어야 됐죠. 그거에 대한 거를 접대비로 다 보겠다는 거예요. 사업상 증여는 어차피 거래처에다가 증여한 거니까. 그리고 개정사항 숫자 개정이 좀 있었는데 1년 동안 특정인에게 5만 원 넘게 무언가를 주면 안 됩니다. 5만 원 넘게 주면 안 돼요. 요게 좀 5만 원이 좀 상향 조정됐고요. 그리고 한 개당 3만 원 넘게 주면 안 돼. 일단 3만 원까지 주면 5만 원에 포함은 안 된다. 그런 개념인데 그렇게 디테일한 거 좀 같이 기억하시고. 자, 접대비하고 유사한 개정 과목들 비교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접대비하고 광고 선전비는 업무랑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기부금은 업무랑 관련이 없죠. 그쵸? 맞죠? 그리고 접대비하고 광고 선전비의 차이는 접대비는 특정인에게 주는 거예요.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에게 진짜 광고 목적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는 100% 송금으로 봐요. 근데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하죠. 기부금도 한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정 과목 차익도 좀 같이 구분을 그 표를 통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74페이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접대비 시부인 계산, 얘가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접대를 했어요. 그러면 차변에 접대비 뭐 얼마 대변에 뭐 현금을 쓰건 뭐 통장을 쓰건 카드를 쓰건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접대비를 어떤 형태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접대비 시부인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접대비를 사용을 할 때는 정확한 증빙을 받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가 접대를 하는 그 상대방 거래처들은 노출되기가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접대 행위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보다도 접대를 위해서 이용하는 업장이라던가 업소들의 매출을 노출을 시키려는 목적도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대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정상적인 증빙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증빙은 뭐냐면 신용카드, 우리 부가가치세 생각하면 또 현금 영수증,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치, 세금 계산서, 또 계산서, 혹은 또 뭐 이제 원천징수 영수증 뭐 이렇게까지 있는데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어쨌든 요렇게 정상적인 증빙을 제대로 받아야지만 인정해주겠다가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인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내가 제대로 못 받거나 아예 아무런 증빙이 없을 때, 자, 증빙이 불비라는 얘기는 여러분 증빙 자체가 쪼가리도 없는 거예요. 쪼가리도. 무슨 일반 영수증 쪼가리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현금만 나간 거야. 이게 뭐야? 그 현금만 나간 접대비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증빙 불비라고 봐서요. 100% 손금 불산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속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사회 유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처분을 어떻게 했어요?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했었죠. 대표자한테 상여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업무랑 관련이 없는 접대비. 아유, 접대비 업무랑 관련 없는 게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뭐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손금 불산입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그 상대방 귀속자를 찾아서 소득 처분을 하는 겁니다. 뭐 상여, 기타 소득 뭐가 됐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증빙 미수치라는 것부터가 중요한데 증빙 불비는 아예 없는 거. 그냥 현금 돈만 사라진 거. 증빙 미수치는 뭔가 받아는 왔는데 증빙이 뭔가 있긴 있는데 이런 걸 안 받은 거, 이런 거. 이런 게 안 받아온 거예요. 이런 거. 일반 영수증 같은 거 그냥 받아온 거죠. 현금 주고 받는 거 이런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증빙 미수치는요, 여러분, 기준이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래서 3만 원을 여러분 초과하는 거면 3만 원을 초과했는데 증빙을 받지 않았어. 3만 원을 초과했는데 미수치야. 얘도 싹 다 송금불산입이에요. 엄격하죠. 대신에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해줍니다. 어쨌든 뭐가 됐던지 간에 증거 자료는 있으니까. 자, 그러면 3만 원을 미만으로 하는 것과 제대로 증빙을 수취한 요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도 내의 금액은 인정하고요. 한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뭘까요? 기타 사회 유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흐름을 기억하셔야 되고 174페이지에 있는 표가 이 내용이에요. 자,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증빙이 없거나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한 접대비는
송금에 사진하지 않고요. 대표자 상여나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을 합니다. 자, 한 차례에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3만 원. 그리고 경조사 있어요. 우리가 축의금이나 부의금, 조의금을 낼 때는 현금으로 그냥 주잖아요. 거기 가갖고 갑자기 저한테 신용카드 끌고서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 장례식장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현금으로 나가는 건 기준이 얼마다? 20만 원이다. 경조금은 20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3만 원인데 법정 증빙 서류를 미수취하고 지출한 건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처분을 하고요. 그리고 송금불산입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합니다. 자, 세무조정은 넘느냐, 한도를 넘었냐 안 넘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중요해요. 접대비 한도는 첫 번째로 기본 한도를 계산하고 두 번째로 수입금액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요. 왜냐하면 기본 한도는 어쨌든 뭐 회사면 요 정도는 쓰겠지. 그게 이제 1,200만 원이에요. 1년에 1,200만 원.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인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접대비 많은 것 같아, 적은 것 같아요?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 그러니까 작은 회사들은 이것도 못 쓰는 데도 많아요. 뭐 접대를 뭐 그렇게 많이 해. 내가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큰 회사들은 이게 턱없이 모자랄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더 주는 겁니다. 한도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한도 와보세요. 175페이지. 일단 기본 한도는 1,200이고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참 힘듭니다. 힘들어서 3,600까지 기본 한도를 더 줘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개업을 했다던가 폐업을 했다던가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사업연도 월수만큼 안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사면 12개월인데 우리 회사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그럼 절반만 쳐줘야지.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가는 거다. 자, 그리고 수익금액 기준 한도는 일반 수익금액하고 특정 수익금액으로 나눠야 돼요. 일반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그냥 하는 매출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정 수익금액은 특수관계자들한테 내가 매출하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관계자한테 매출하는 거는 야, 안 그래도 특수관계자인데 뭐 특수관계자한테 접대비를 그렇게 쓸 일이 있어? 그리고 한도를 10%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게 있다. 176페이지. 수익금액의 정의는 뭐 매출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적용률을 보면은 100억 원까지는 0.3%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것도 좀 직관적으로 기억하면 좋은데 100억 원이 10억 100억 원에 0.3%로 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원에 0.3% 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00억 원 이하인 애들은 일단 3천만 원까지는 추가 한도가 생길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직관적으로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500억 원까지는 0.2, 500억 원 초과는 0.03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계산 문제로 나오면 단서로 주어줄 수 있어요. 단서 조항으로 주어줄 수 있지만 만약에 안 나온다 그래도 0.3, 0.2 정도는 기억을 좀 하자. 자, 문화 관련 접대비는 책을 사주거나 무슨 공연 티켓을 주거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접대비로 나도 그런 거 좀 좋을 것 같아. 그랬을 때는 한도 금액을 조금 더 늘려준다. 그런 개념. 자, 177페이지 예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한도 계산을 해서 작업을 좀 해보죠. 자, 3일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2개월 퉁으로 적용을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접대비 지출액은 1억 원이고요. 자,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은, 그러니까 뭔가 받긴 받았어. 근데 제대로 된 증빙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500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 500만 원, 그렇죠? 제대로 받지 않은 거, 기타, 사회 유출을 일단 먼저 합니다. 그렇죠? 요거 신용카드 미수취.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얼마죠? 350억이에요. 350억. 그 중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50억이에요. 350억이고 50억이다. 3일은 중소기업이 아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이면 3,600만 원이겠죠? 근데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1,200만 원입니다. 한도 구해볼게요. 첫 번째, 1,200만 원. 무조건 해주는 한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수익금액 기준 한도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수익금액 한도는 여러분 350억 중에서 일단 100억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0.3%라 그랬죠. 100억까지는 0.3%예요. 그리고 이제 100억부터 500억까지가 0.2%인데 자세히 보니까 남은 250억 중에서 50억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0.2%를 적용하면 돼요. 나머지 200억에 대해서는. 나머지 또 550억은 특수관계자잖아요. 특수관계자한테도 0.2% 적용을 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만 적용해 주겠다는 거죠. 특수관계자 매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그 방법으로 이렇게 쭉 계산을 하셔도 되는데 그럼 눈에 딱 안 들어오니까 구분을 하세요. 딱 요율별로. 100억까지 0.3, 200억 0.2 그리고 특수관계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요율을 적용하면서 10%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가 이제 3천만 원이고 200억에 2, 2, 4 하면 얘는 이제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2, 5, 10 하면 이제 1,000만 원인데 10%니까 얘가 이제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7,100만 원이 돼요. 두 개를 어떻게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크고 작고 이런 거 아닙니다. 더해야 돼요. 더해. 그럼 얼마다? 한도가 8,300입니다. 한도 8,300. 그런데 우리가 자 손익계산서에서 접대비로 얼마를 썼어요? 1억 원을 썼는데 이 중에서 500만 원은 제대로 못 쓴 거라서 빠져버렸죠. 그래서 9,500을 쓴 거고요. 텍스상 한도는 8,300입니다. 얼마가 초과됐어요? 손금, 불산입 1,200인가요? 한도 초과,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1,200 한도 초과. 얘는 증빙을 제대로 안 받은, 얘는 한도 초과. 구분을 해서 두 개를 딱딱 해주셔야 돼요. 자, 178페이지. 마찬가지 우리가 기부도 현물로 할 수 있었고 접대도 현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물 접대비는 무조건 시가로 가는 거예요. 시가하고 장부가액주 큰 금액, 얘는 무조건 시가 큰 금액으로 간다. 접대비의 송금 귀속 시기. 여러분 이것도 비교해서 생각하세요. 기부금은 아까 제가 현금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출 안 하고 야 내년에 줄게 하고 미지급 기부금 달아놓은 거는 싹 다 부인하고 유보 처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송금불산입하고. 근데 접대비는 발생주예요. 내가 실질적으로 접대를 한 날, 그 날이 넘고 돈은 나중에 지출하더라도 얘는 발생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좀 구분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하자. 자, 그렇게 해서 현물 접대비 평가, 접대비 송금 귀속 시기까지 이제 기부금하고 비교해서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시고 예제가 하나 더 있네요.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명세서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하고 첫날 배운 거 그리고 자적을표예요. 자적을표.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기록하는 합계표하고 유보를 관리하는 자적을표. 그거 말고 나머지는 진짜 참고용으로 봐라. 자, 그래서 계산만 한번 해볼 거예요. 당 법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비중소기업이래요. 비중소기업. 그러면 접대비 문제니까 비중소에 1,200 생각을 일단 조금 해봐야 되겠네. 비중소에 1,200. 다음에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은 매출액은 500억 원이고요. 사업연도는 12개월이네. 싹 다 500억 원. 접대비 관련된 거 2억 원입니다. 근데 접대비 해당액 중에서 한 건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게 1,000만 원이래. 그 외에 접대비는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가 달고 가야 돼요? 손금 불산입, 신용카드 미사용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사회유출 일단 부인 한번 하고 가야죠. 계산해 볼게요. 1번. 자, 기본 접대비 1,200만 원. 자, 더하기 수익금액 접대비 갈 건데 보니까 500억 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쉽게. 100억까지는 0.3%. 이제 500억까지 가야 되니까 남은 400억은 0.2%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100억의 0.3%는 3천이고 얘는 3천이고 2, 4, 8 하면 얘는 이제 8천이 될 겁니다. 그럼 1억 1천에 1,200만 원 더하면 얘는 1억 2,200만 원이 한도로 나와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얼마를 썼나 접대비를? 2억 원을 썼는데 이 중에서 1,000만 원은 못 쓴 걸로 쳤었죠? 접대비 한도는 122다. 자, 그러면은 12190에 122 한도 내에 그러면 초과하는 게 6,800만 원입니다. 요렇게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손금 불산입 6,8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한도 초과에 대한 세무조정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세무조정 두 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됐습니다. 자, 접대비도 연습 문제로 정리 조금 한번 해볼까요? 기부금하고 접대비 비교하는 문제 제가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구분해서 기억을 좀 공부를 하시고 연습 문제 가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것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송금 인정한다. 왜? 이거 광고 선전비라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맞아요. 자, 현물 접대비는 제공한 때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장부가액에 의해 접대비를 계산한다. 이거는 왜 그래요? 시가하고 장부가액하고 둘 중에 큰 걸로 가니까. 그죠? 시가가 낮으면 큰 장부가액으로 가야지. 그게 맞는 거죠. 둘 중에 큰 거니까. 특정 거래처의 광고 선전 물품으로 2만 원 상당의 달력하고 2만 5천 원 상당의 컵을 기증하였다면 4만 5천 원을 접대비로 본다.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1년 동안 한 사람당 5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당 3만 원 미만이면 또 그 5만 원 합산에는 또 포함도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건 좀 줘도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인정이 있어야지. 뭐 2만 원짜리 뭐 컵 하나 줬다고 막 그 좀 그렇잖아요, 조금. 그러잖아요. 자, 접대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세액은 접대비로 본다. 이거 맞는 얘기였죠. 2번. 자,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할 때 적법한 증빙을 구비해야 됩니다. 다음은 증빙 서류의 수치 의무와 미수치 불이익을 요약한 표의 일부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여러분, 요 표는요. 기억을 하세요. 요거 이제 외우시든지 기억을 하시든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거 이제 앞에 이론에서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요 정규 증명 서류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 계산 이런 걸 얘기합니다. 원래 모든 비용은 세법상 모든 손금을 인정받으려는 비용은 정규증명 서류를 받아야 돼요. 얘를 제대로 받아야지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받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은 되는데 가산세가 붙어. 우리 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매입세 공제는 되는데 가산세는 붙는 게 있고 매입세 공제 안 돼? 그래서 가산세 붙일 필요도 없는 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접대비 말고 다른 모든 계정 과목은요. 3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규증명 서류를 못 받으면 손금으로 인정은 해줘요. 인정은 해줘요. 대신에 가산세가 있습니다. 근데 접대비는 아예 손금으로 인정조차 하지 않아요. 근데 손금으로 인정을 안 했으면 가산세는 붙이면 안 되지. 요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접대비로 그냥 차감하는 것 자체가 페널티니까 거기다가 무슨 가산세까지 더해갖고 붙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같이 기억을 통째로 하세요. 요 문제는. 자,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약정에 의해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거 접대비라 그랬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10억 원을 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비싼 걸 싸게 양도하는 거 이건 뭐예요? 의제기부금이지. 접대비에서 나오면 안 되지. 직원이 조직한 법인인 조합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직원이 조직한 법인 걔한테 지출하는 거는 복리비가 아니라 접대비라고 본다 그랬고 접대비 관련 부가세, 매입세, 불공제 세액하고 얘에 대한 부가세, 매출세액 요거 이제 간주공급에서 사업상 증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다 접대비다. 자, 중소기업이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일의 사업연도 자료가 이렇게 같을 때 접대비와 관련된 세무조정, 송금불산입액의 총 합계는 얼마인가? 자, 접대비 나왔으니까 포구 포인트. 중소기업이면 일단은 한도할 때 1200이 아니라 3600부터 가죠. 3600부터 가고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전체 그냥 가는 겁니다.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아유 문제 크네. 자, 접대비 지출액이 얼마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접대비 지출액이 2,600이에요, 일단. 근데 이 중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영수증을 받은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럼 첫 번째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세무조정이 나오죠. 손금, 불산입,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요거 일단 하나 들어가야 돼요.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4억 원이네. 전부 제조업이고 특수관계인은 없다. 중단된 사업연도는 5억 5천만 원이다. 이런 거 같이 더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전체가 일단은 4억 5천이고 매출액은. 자, 접대비 송금 한도 계산 시에는 이렇다 0.3이다. 친절하게 요율까지 계산을 해줬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문제를 다 읽기도 전에 그냥 답을 적어야 돼. 200이라고. 왜 그래요? 아니 봐봐. 손익계산서에 접대비를 2,600을 썼어. 근데 기본 한도만 해도 3,600이야. 이게 몽땅 다 한도 내금액이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 여기서 200이 부인 당한다고 해도. 그러니까는 얘만 세무조정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속아 넘어가면은 요거에 봐서 열심히 이제 계산하다가 시간 다 날려고 하는 거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만약에 얘를 한도를 계산한다고 쳐볼게요. 한도를 계산한다고 치면 요거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일단 4억 5천에 몰라 한도 계산 한 게 답에 있을지 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한도 계산을 해보면 허탈하겠지. 한도 내니까 내가 뭐 한 짓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4억 5천에 어떻게 해요? 0.3%다. 이거 뭐 하면 되지 뭐 0.3%. 4억 5천에 곱하기 0.3%다. 0.3%. 그러면은 135만 원 나와 얘가. 그러면 이제 3,735만 원 나오니까 두 개 다 하면 3,745만 원 나오니까 한도 내 금액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금방 잘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고 겁먹지 말고 이렇게 그냥 눈으로 흘겨는 보셔야 돼요. 자, 됐고요. 5번 문제. 3일의 담당 회계사인 김자문 회계사는 접대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문했습니다. 회계사가 자문한 내용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첫 번째, 접대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증빙을 수취해야 됩니다. 3만 원 초과 접대비 지출에 경조사는 20만 원. 법적 증빙 말고 수취하면 세법상 전액 송금 부인되기 때문입니다. 맞는 얘기예요. 자,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접대비는 송금불산입하고 상해로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증빙을 아예 수취하지 않은 것과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은 다른 거예요. 얘는 대표자 상해로 소득 처분하는 거죠. 자, 현물 접대비는 장부가액 아니죠. 아닙니다. 3번 잘못됐어요. 장부가액하고 시가 중에 큰 거. 자, 문화 접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접대비보다 20% 내에서 추가로 송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얘기고 3번이 잘못된 얘기였어요. 자, 6번 문제. 다음 중 3일에 21기 접대비 보조원장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한번 볼게요.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그리고 접대비 한도액을 줬어요. 친절하게. 그럼 이거는 뭐 계산 문제는 아니란 얘기네. 접대비 한도를 계산해라 어쩌라 그건 아니란 얘기네. 자, 한도는 2천만 원이다. 그렇게 했어요.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자, 거래처의 접대비 50만 원, 증빙 미수치분. 증빙을 미수치했다는 거는 아예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100% 다 손금 불산입해야죠. 50만 원. 그리고 뭘로 처분한다? 상여로 처분하는 거예요. 자, 거래처의 접대비 10만 원을 했는데 건당 2만 원이 영수증 5매를 수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포함은 돼. 얘는 접대비는 맞고 시부인 계산까지는 갈 거야. 그리고 경조금 20만 원 됐죠? 신용카드 매출준비 수취분 됐어요. 그러면은 요것들이 전부 다 손익계산서에서 발생한 접대비다라고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발생한 접대비가 얼마다? 30에 2,200에 50인가요? 2,25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한도는 2,000인데 2,250만 원을 썼어. 그럼 250만 원을 손금불산입해야죠. 손금불산입 한도 초과액 25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그래갖고 이제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증빙 없는 접대비 50만 원 상여 처리하고 한도 초과액 250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무 조정을 할 수 있다. 계속 이제 세무 조정 맨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적응되지 않아요? 이제 막 직관적으로 되지 않아, 여러분? 이제 살살 그렇게 올 텐데. 자, 7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찾습니다. 자, 1번 문제. 접대비는 교재, 사례,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게 중요하고 세무상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입에서 한도 초과를 대표자 상여로 하지는 않죠.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광고 선전 목적으로 달력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경우에는 전액 송금으로 인정한다. 광고 선전비니까요. 접대비는 송금 기속 시기는 발생주의에 따라 접대 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송금으로 본다. 접대비는 발생주의, 기부금은 현금주의. 그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 개정 과목 이자 비용이에요. 여러분 185페이지 지급이자의 송금 불산입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손익계산서에서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자 비용은 우리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차입금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산입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법상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자 비용들을 좀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자 비용들은 좀 송금 부인 좀 하자. 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 유형 보시면 동그라미 그 표 안에 요게 중요해요. 요게 적용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급이자가 발생한 것 중에서 뭐부터 뺄 거냐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빼다가 이제 뺄 게 없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요렇게 발생한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부터 빼는지가. 자, 동그라미 1번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요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빌리려고 진짜 요새 저도 은행에 가는데 돈을 빌리려고 갔더니만은 잘 안 빌려주는 거야. 나를 이렇게 잘 믿지를 못해. 나 잘 갚을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가? 명동에 가는 거지. 거기 가면 이제 어둠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빌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빌려온 어둠의 돈에 대해서 누구한테 빌려왔다라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그게 뭐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차입금에 대한 그런 이자는 손금 불산입하겠다. 그런데 누군지 밝히지 못하는 건 대표자 네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얘는 네가 상여를 먹어라. 대표자 상여로 먹입니다. 이렇게 소득처분을. 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상당액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비실명이라는 게 어떠한 증권이나 채권이 있는데 누구 건지 말을 못해. 그리고 내가 이자를 지급하고는 있는데 누구한테 줬는지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송금 불산입으로 가요. 상여로 갑니다. 상여로 가요. 요거 두 개에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법인이잖아요. 내가 이제 법인 입장에서 돈을 빌려왔어요. 차입금을. 채권자 불분명 명동 아저씨한테 차입금을 이렇게 빌려왔어요. 차입금. 그럼 나는 뭘 주죠? 이자를 줘요. 내가 이자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이러면은 원래 나는 여기에서 15.4%만큼을 차감을 해서 요만큼을 세무서에다가 명동 아저씨한테 이자 줬어요 하고 원천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자, 이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이 소득이 이 15만 4천 원에 대한 세금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얘가 명동한테 이자 100만 원을 줬구나. 소득이 발생했구나. 이거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예요. 왜냐면 명동 아저씨들은 전부 다 개인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돈을 줄 때 이런 원천징수를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소득이 누락될까 봐 하는 목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누군지를 밝히지를 못하면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잖아. 원천징수도 할 수가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하고 상여, 대표자 상여로 매기지만 사실상 세무서에 내야 했던 이 원천징수 상당액에 대해서는 손금 불산입을 하면서 기타 사회 유출로 합니다. 왜? 세무서로 갈 거니까. 요거는 구분해서 기억하자고 제가 첫 시간에 언급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자, 첫 시간 떡밥 회수 제가 또 한 번 더 해드렸어요. 기억을 같이 하세요. 둘 다 마찬가지. 상여하고 상여인데 원천징수 상당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회 유출로 빠진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고 교재에서 조금 정리를 한 185페이지에 읽어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지금 하나도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86페이지 비실명 채권증권 이자 상당액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건설자금 이자입니다. 건설자금 이자도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짓기에는 내가 자금이 부족한 거야. 진짜 그래요. 제가 이제 거래하는 사장님 한 분이 이제 상가를 하나 짓고 있어. 저기에. 요거 이제 상가를 몇 층짜리 한 8층인가 얼마인가 짓는데 요거 짓는데 한 500억이 든대요. 500억이 된대. 이 사장님이 현금이 뭐 500억이 있겠어? 없죠. 사업을 전부 다 내 돈으로 하는 사장님들은 잘 없습니다.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일단.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짓기 위해서 PF 자금을 끌어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것처럼 돈을 좀 끌어옵니다. 그래갖고 얘를 뭐 한 400억 끌어왔다라고 해보죠. 그럼 내가 이걸 짓는 동안 이 400억에 대해서 공사 비용이 계속 나가면서 플러스 이자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럼 이 이자 비용은 단기에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이 건설의 취득 원가예요. 취득 원가. 건설 자금 이자에 대한 이자 비용은 건설 자금 이자 비용은 취득 원가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자 비용이라 가지고 취득 원가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얘를 차변에 그냥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를 한 거야. 왜냐면 은행에다가 돈 갖다 줬으니까. 회계 처리를 할 때. 그렇죠? 현금 이렇게. 그럼 이거 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지금 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송금 불산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은행에 갔으니까 기타 사회 유출일까? 아니죠. 나의 이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가액이 변동된 거잖아요. 내부에서.
외부로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유축으로 가야 돼요. 아, 기타 사회 유보로 가야 돼. 아유,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지금. 왜냐면 건물에 대한 순자산 가액이 변동된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건설 중인 자산에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가는 거다. 자, 그래가지고 차입금의 범위 한번 보겠습니다. 186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사업용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매입, 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요거는 이제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원가에 가산해야 된다. 차입금 범위 봅니다. 자, 일단은 특정 차입금이 있어요. 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린 차입금이 있어요. 걔는 무조건 자본화해야 돼요. 무조건 자본화해야 돼요. 무조건 취득원가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본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런데 일반 차입금이 있습니다. 일반 차입금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선택할 수 있어요. 특정은 강제, 일반은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재고자산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내가 재고자산을 만들고 투자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차입금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금융비용 자본화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회계는 그것도 가능한데 세법에서는요. 이런 애들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재고하고 투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구분하시고 187페이지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 건설자금 이자의 세무상 처리 요것도 자 제가 이제 사례를 하나 또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 볼게요. 한번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상가 짓는 사장님이 몇 년에 걸쳐 갖고 이렇게 상가를 진 거예요. 이렇게 X1년, X2년, X3년 이렇게 졌습니다. 그래갖고 질 때 차입금 이자도 계속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장부에다가 이자 비용으로 해마다 얼마씩 닦아? 10 달고 이자 나갈 때마다 이자 비용하고 비용을 다 잡은 거예요. 비용을 다 잡았어요. 얘가 이제 비용입니다, 여러분. 이자 장부에다가 이자 비용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하래요? 텍스는 야, 뭔 소리야? 너 이거 취득원가 잡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한 거야? 손금으로 잡으면 안 되지. 너 안 되지. 원가로 잡았어야지. 손금으로 잡으면 안 되지. 그리고 비로소 여기서는 이제 준공이 된 겁니다. 준공. 그러면 한 해 한 해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X1년도에는 비용 잡은 걸 손금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손금 불산입 10을 하는데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부인을 한 거니까 그 순자산 가액이 달라진 거니까 얘는 뭘로 들어간다? 유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겠죠. X2년에도 손금 불산입 10하고 유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때부터가 문제예요. X3년에 내가 이자 비용으로 반영을 했어요. 근데 준공을 했어. 텍스는 어떻게 바라볼까, 얘를? 어떻게 바라볼까? 자, 얘는 엄밀하게 말해서 자본적 지출의 일종이죠. 그리고 그동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쭉 있던 애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건물하고 유형자산으로 딱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로 취득원가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다. 다시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취급했다. 뭔가 떠오르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거 막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한다? 즉시상각 의제로 취급하는 거예요. 아, 감가상각비 아직 복습도 덜 했는데 지금 갑자기 이 얘기를 하시니까 당황스럽네. 그쵸? 즉시상각 의제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예요? 취득원가에 가산해서 상각 한도 계산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비용, 저 비용을 즉시 상각한 걸 비용을 단기 상각비로 보아 한도 시부인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억나죠? 자, 복습하셨으면 이거 기억나야 돼. 즉시 상각 의제로 취급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특별히 세무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감가상각을 이제부터 할 거잖아요. 이제부터 감가상각을 할 때 한도를 계산할 때 원가에 산입해서 한도를 계산하고 그리고 얘에 대한 거는 단기에 감가상각 한 것처럼 한도 계산을 하겠다. 시부인 계산을 하겠다.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얘네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마치 상각 부인액 취급을 하겠다. 상각 부인액 취급을. 그 얘기예요. 자, 표 보세요. 상각 자산인데 건설을 하고 있어. 그럼 이자 비용을 내가 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손금불산 유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완료가 됐으면 상각 부인액으로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상각 부인액으로 얘네는. 그리고 완료가 됐어요. 그럼 얘는 즉시 상각 의제로 봐가지고 감가상각비로 시부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비상각 자산이에요. 그러면은 손금불산 그냥 유보하면 돼. 비상각 자산이면. 그런 다음에 얘가 나중에 팔 때, 처분할 때 추인이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완벽해요. 너무 깔끔하게 이해됐잖아요. 그죠? 자, 업무무관 자산 등에 관련된 이자.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이거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이제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인데 우리 회사 자산 중에 보면 업무랑 무관한 자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랑 무관한 자산이 그냥 생겨갖고 갖고 있으면 되는데 얘네를 취득하기 위해서 혹은 보유하기 위해서 이자가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그 업무랑 관련 없는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겠다는 거고 보통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많아요. 그냥 현금이 유출된 거 이렇게 이제 대표자들이 뭐 가지고 간 가지급금이 많고 혹은 우리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특정한 자산들 뭐 무슨 별장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고가의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송금불산입을 하는데 넘어갑니다. 138페이지. 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급이자는 일단은 뭐 이자 비용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송금불산입 계산을 한번 보세요. 일단은 전체 지급이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자 비용 중에서 1, 2, 3은 일단 뺍니다. 1, 2, 3으로 차감된 애는 빼요. 그런 다음에 남은 지급이자에서 내가 빌려온 차입금 적수라는 개념이에요. 일단 내가 빌려온 차입금 분에 업무무관 자산 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비율만큼을 뺄 거예요. 맞죠? 이거 되게 논리적이지 않아요? 이자 비용 중에서 차입금 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무관 자산 비율만큼 얘를 송금불산입하겠다. 굉장히 논리적인데 여기서 적수 개념이 들어가요. 적수. 적수는 날짜예요. 날짜. 며칠 일수로 다 곱하는 거예요. 일수로 다 곱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자동차가 하나 있어. 대표이사 아들이 타고 다닌대. 근데 자동차를 여러분 꼭 1월 1일에만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뭐 6월 18일 이때쯤에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 자동차가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서 영업용으로 막 쓰다가 갑자기 이때부터 업무무관으로 대표이사 아들이 막 쓴 거야. 그럼 요 날짜에 대해서만 구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수까지 따지는 거예요. 자, 요 정도로 개념 잡으시고 뒤에 문제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갈게요. 자, 연습 문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연습 문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1번. 김세무 회계사가 20기 사업연도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 자문한 다음의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자문한 내용 중에 옳은 거 찾습니다. 1번. 회사가 사채를 빌려다 쓰고 사채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실명으로 밝히더라도 변칙적인 작은 거래로 뭐라 전액 송금불산이 난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인지 실명으로 밝히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랬잖아요. 밝히면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소득을 부과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 밝히면 괜찮아요. 잘못됐어. 자, 법인세법에서는 자본화 대상 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한 것, 특정 차입금은 어떻게 해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할 수도 있고 비용 선택이 아니라 특정 차입금은 강제로 자본화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취득원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자, 3번.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면 지급 이자 중 일정 금액이 송금불산입 되므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맞죠? 당해 사업연도에 건설이 완료된 건물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해야 됩니다. 건설이 완료된 건물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는 송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즉시상각 의제한다 그랬잖아요. 2번 갑니다. 법인세법상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송금으로 인정됩니다. 소득 처분을 연결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는 꽤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채권자 불분명, 대표자 상여. 건설자금이자 유보.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관련이자 얘는 어떻게 들어갈까요?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요거는 왜 기타 사회 유출이냐면 업무랑 무관한 차입금의 이자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자가 누구한테 갔어요? 은행한테 갔잖아요. 은행.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얘는 그리고 내부에 자산 부채의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자 자체를 직부인할 건데 그게 소득의 귀속자가 어디에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한테 지급한 걸 바로 부인하는 거니까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봅니다. 자, 4번 주의하시고요. 기타 사회 유출이고. 자, 3번. 다음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항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뭐예요? C. 채권자 불분명. 그 다음 비실명 채권.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 그 다음 업무무관 관련이자. D.
CDBA 맞죠? 4번.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송금불산이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법인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보유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맞죠? 업무무관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요.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취득가액 기준으로. 그래서 차입금 분에 이제 안분을 했었죠. 자, 회사가 업무무관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차입금은 업무랑 관련된 자산보다 업무랑 관련 없는 취득에 우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식을 전체 지급 이자에다가 안분한 계산 금액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 차입은 사업용에만 쓴 거고 사업용으로 업무무관으로 갖고 있는 건 차입이랑 관련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안 한다는 거죠. 무조건 업무무관과 관련돼서 우선적으로 썼다라고 취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 맞죠? 2번이 잘못했어요. 자, 5번 3일은 1월 1일 대표이사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3천만 원을 대여했대요. 1월 1일 날 요때 시점에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습니다. 대여 이자율은 당좌대출 이자율이고요. 대여 기간은 1월 1일부터 2023년까지네. 3년 동안 빌렸어요. 지급이자가 4천만 원이고 차입금 적수가 이만큼이래요. 그러면 송금불산이 금액으로 가장 오른 것은 다른 선순위 부인된 지급이자는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지급이자인 420만 원을 안분을 할 거예요. 어떻게? 차입금 적수분의 동그라미 몇 개는 도대체? 자, 요거 분의 자, 3천만 원에 대한 적수도 있어야죠. 업무무관 자산 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적수 365일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적수예요. 내가 사용한 일수를 곱하는 거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 7월 1일 날 3천만 원 빌려갔다 그러면 요만큼의 적수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정확하게 안분을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365 떼고 자, 3 곱하기 365 나누기 4380 이렇게 해서 자, 3,000 곱하기 365 나누기 동그라미 6개 떼고 4380 곱하기 4200 420 그러면 1050이 나와요. 1050 얘를 어떻게 하겠다?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이렇게 가겠다. 1050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적수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 좀 여러 가지 많이 다뤘죠. 기부금, 접대비, 그리고 지급이자까지. 여기 오늘 공부한 파트에서는 섞여가지고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이 법인세 파트든, 이 세법 파트는 어쨌든 모든 단원에서 문제가 다 기출된다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